사실 지금 정부의 살림살이에 있어서 앞으로 적자 폭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옵니다. 경기가 그만큼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일 텐데 올해 말 되면 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런 상황을 일단 대비하기 위해서 긴축 재정을 좀 하겠다라는 기조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긴축 재정을 하고 추경을 좀 가급적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을 변화를 보게 되면 2013년도에 32.6%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게 작년에는 49.4%가 되었고 올해는 50.5%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 측에서 전망하기로는 올해는 우리나라 그 국가 채무 비율이 55.3%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IMF는 더 나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1인당 채무로 보게 되면은 10년 만에 한 125.4%가 올랐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배가 넘었네요. 2배가 넘게 올랐죠. 그리고 물론 당연히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특히 지난 몇 년 전에 코로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인 경우에도 국가에서 사용하는 재정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또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써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복지 재정 지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꼼꼼히 따져보면서 늘렸어야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게 1인당 채무 비율 같으면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 2020년 이후로 생기고 있기 때문에 2027년에는 2,761만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재정의 독립이나 아니면은 많이 나오는 얘기로는 재정 준칙의 법제화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이거를 다른 나라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은 미국의 채무 액수로 따지면 금액이 굉장히 엄청난데 3경 8,755조가 넘습니다. 3경이요? 예. 하지만은 미국은 또 그게 계속 상향되고 있는데 근데 미국은 그렇게 따져도 채무 비율이 물론 우리나라보다 훨씬 큽니다만 121.7%이고 더 심각한 나라는 일본 같으면 265.1%입니다. 265%입니다. 그래서 거의 1등인 나라인데 물론 이 국가들은 우리나라랑 가장 큰 차이 나는 점은 기축통화국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비기축통화국이고 이미 한번 외환위기를 겪은 적이 있어서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편이고요. 특히 한국의 채무 비율을 보게 되면은 10대 비기축통화국 그 평균을 넘어선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 늘어나는 비율을 늘어나는 것을 채무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늘어나는 속도를 조절할 시기는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어떤 속도가 굉장히 빠른 그런 속도를 보이면서 부채가 늘어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중장기 목표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50% 중반대로 맞추기 유지하겠다라고 원래는 목표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문제는 이 50% 중반대라는 근거도 IMF에서 분류한 주요 선진국 중에서 비기축 통화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의 평균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50% 중반대를 우리가 목표를 하는 것도 너무 좀 방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를 해서 세금을 낼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 반면에 또 의학기술의 발달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나중에 은퇴를 해서 정부가 많이 지출을 통해서 도와줘야 될 고령층들은 점점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수는 줄어들고 정부 지출 수요는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인구 감소 속도가 주요국, 비기축 통화국인 주요국 중에서 거의 최고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정부 부채 대비 GDP 비율을 그들의 평균 수준으로 맞추는 것도 사실 안 좋다. 오히려 더 낮게 가져가야 된다.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올해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에 재정 적자 폭을 갖다가 전 정부에서는 5년 동안 147조 원의 관리 재정 수지 적자를 달성을 했는데요. 통합 재정 수지.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114조 원의 적자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5년간. 그런데 올해처럼 이렇게 세수 자꾸 예측이 틀리면 이 적자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더 줄여야 된다. 저는 그래서 더 긴축 재정 기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나라의 이제 문제는 이제 앞에도 두 분께서 염려해 주셨지만 이제
뭐 현 수준에서 사실은 이게 안정화만 가능할 수, 그러니까 50%대 중반이라도 예, 예. 안정화가 가능하면 사실은 괜찮은데 유지를 할 수 예, 있다면 할 수만 있으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50% 중반대도 사실은 유지가 뭐 쉽지 거의 않다? 예, 현 추세로 그냥 가면은 그것도 그냥 쉽게 넘어가는 이제 그런 재정 구조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개혁이 사실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단적으로 쉽게만 보더라도 제가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큰 나라들 이야기할 필요는 사실은 없는 거고 예.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에 지정학적으로 취약하고 개방 경제를 가지고 있고 중소규모의 경제를 가진 강한 나라들 그리고 복지도 잘하는 나라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벤치마크하겠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볼 때 유럽의 한 5나라를 제가 한번 꼽아봤거든요. 예. 그래서 뭐 덴마크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뭐 스위스라든지 뭐 아일랜드가 또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은 엄청 개혁을 해서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이런 나라들 보면은 이게 이 나라들은 코로나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부채는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예. 코로나를 계기로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내려가고 예, 있어요? 수준이 50% 이하로 다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여주는 바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사실은 이제 재정 상황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IMF에서도 글로벌리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미래 재정 소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기후 변화부터 시작해서 뭐 지정학적인 위기로 인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글로벌리 모든 국가들이 앞으로 재정 소요가 이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들 이제 사실은 모든 이제 부채를 정상화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어젠다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재정 구조로는 그게 실현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당장 50% 문제도 있지만 예. 사실은 좀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이제 보면 우리가 막 이제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이런 상황은 사실 그 전에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적어도 중기적인 재정 구조 개혁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는 논의를 시작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